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다시 돌이켜 보면 우리 대부분의 모든 관측 장치는 우리 눈을 포함해서 가시광선을 이용할 때 이런 통을 통해서 보는데 망원경이나 현미경이나 심지어는 우리 눈도 이런 다음 같은 통을 통해서 들어오면 당연히 이 동그란 홀을 통해서 들어오는 디프렉션이 생겨서 우리 지난번에 요 아주 가까운 두 개의 소스가 다가오면 과연 어떻게 되면 두 개가 갈라져 보이는가 하는 기준을 처음에 레일레이가 골라서 뭐냐면 우리가 이게 거의 사인 첫 번째 미니멈이 보이는 곳이 사인 테타 L이 D분의 람다 여기 슬릿이 아니라 그 동그란 서클이었기 때문에 나오는 지오메트릭 팩터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주어졌는데 그래서 테타 R이 작을 경우에는 사인 테타 R을 테타 R로 놓으면 되게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하는 다시 말하면 물론 정확히 하면 이렇게 되지만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거의 미니멈이 두 번째 이웃한 것의 맥시멈에 위치해 있는 것보다 더 떨어져 있으면 우리 서로 두 개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이게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죠. 이 그림이 뭐더라? 점묘법을 이용한 다시 말하면 그림을 그리는데 그냥 칠을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점을 찍어서 정말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어서 보면 가까이서 보면 점으로밖에 안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그림이 나타나는데 그리고서 또 사람들이 설명하는 걸 보면 그림을 점점 멀리 떨어져서 보거나 좀 더 가까이서 보면 그때마다 색깔도 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강의를 내가 한두 해 해본 게 아니니까 한 10년 전쯤에 10년? 한 7, 8년 전쯤에 마침 뉴욕의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에 가봤더니 이 점묘법으로 그린 그림이 있어서 정말 색깔이 변하는가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물론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보고 있었죠. 심지어 내 가족들까지 굉장히 이상하게 봤는데 그 차이를 난 느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보면 뭐냐면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있는 다음과 같은 것 중에 요 일부분을 굉장히 확대를 하면 물감이 다음과 같이 칠해졌을 거라 이거예요. 뭐 이거를 사람들마다 색깔을 다르게 부르는데 각자 독특한 취향이 있어. 색깔을 이걸 무슨 색이라고 불러요? 보라색? 이거는 수목옷 낀 하늘색? 이거는 건강한 변색? 뭐 어쨌든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지만 지금 다음과 같은 딴 건 몰라도 두 물감 조각을 보자 이거예요. 똑같은 색깔이면 그 똑같은 색깔이 이게 무슨 지금 사실 람다가 우리가 400나노미터라고 하면 사실 그런 건 잘 보이진 않지만 대충 그 빨간색의 빛이 그 정도 되는데 이 두 개가 다음과 같이 한 D 정도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멀리서 보면 멀리 가면 갈수록 뭐냐면 D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사람의 눈이 있으면 여기서 보면 이 사이의 각도가 점점 멀리 갈수록 줄어들어 보이죠. 그러니까 시야 각도가 점점 줄어들면 어느 정도가 되면 우리 눈이 이렇게 원통 모양 구멍으로 눈동자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두 개가 디프렉션을 일으키면 어느 정도 떨어지면 이 둘을 더 이상 구별하지 못해서 가까이 있을 때는 두 개의 점으로 구별하다가 점점 멀리 가면 두 개의 점이 아니라 한 점으로 우리 생각할 한 점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걸 보면 도대체 그렇게 되는 거리가 얼마냐? 요 두 개가 한 두 점으로 가까이서 봤을 때는 이렇게 물감 점이 두 개로 보이다가 점점 멀리 가면 이 각도가 좀 줄어드니까 줄어들면서 언제가 되면 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없이 두 개가 한 개가 모인 한 점으로 보이느냐는 걸 보면 우리 그걸 보기 위해서 처음에는 D가 다시 말하면 요 물감과 물감 사이가 예를 들면 2mm 그 다음에 우리 D 요 스몰 D는 뭐냐면 우리 눈동자
물론 1.5mm라고 하면 좀 작긴 하지만 어쨌든 다음 같이 놓고 우리 보면 여기서 보면 세타는 대략 평행하면 탄젠 세타가 L분의 D 정도 될 테니까 우리 세타 굉장히 작으면 탄젠 세타는 대략 세타로 놓고 세타는 대략 L분의 D. 그 다음에 L은 우리 그 다음에 뭘 써야 되나? 세타가 뭐냐면 요게 1.22 우리 아까 어떻게 썼었냐면 구별할 수 있는 가장 기준이 되는 레일레이의 크라이테리언을 보면 이 세타가 대략 얼마냐면 1.22 D분의 람다. 따라서 L은 이게 어떻게 되냐? DD 1.22 람다. 다음과 같이 주어져서 우리 여기다가 람다가 400나노미터인 경우에는 400 집어넣으면 대략 한 6m 정도 바깥에 그보다 좀 더 멀리 가면 이 두 점이 더 이상 두 개로 보이지 않고 한 개로 보이게 된다는 이런 재밌는 특징을 이용해서 이 점묘법을 그린 화가들의 특징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보면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디프렉션을 본 거는 싱글 슬릿이 하나 있을 경우에 싱글 슬릿이 굉장히 큰 경우를 우리 봤었죠. 다시 말하면 슬릿의 간격이 람다랑 거의 비슷할 때 혹은 그거보다 약간 슬릿의 간격이 람다보다 클 때 우리가 디프렉션 패턴을 봤는데 우리 그러면 그런 슬릿이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는 슬릿의 요 틈의 간격은 둘 사이의 간격은 웬만큼 있지만 슬릿의 간격은 굉장히 작다고 했어. 작은 극한으로 간다고 했었죠. 그 작은 극한이 뭐냐면 디프렉션 싱글 슬릿 디프렉션을 봤을 때는 A 슬릿 사이의 폭이 A가 점점 0으로 가면 람다보다 굉장히 작아지면 어떻게 되죠? 디프렉션 가운데 있는 첫 번째 맥시멈이 가지고 있는 게 전 공간에 퍼지게 되죠. 첫 번째 미니멈이 세타가 2분의 파인 곳에 가도 미니멈에 못 도달하니까 A가 람다보다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앞면에 골고루 쭉 퍼져 있게 된다 이거예요. 디프렉션 패턴은 나타나지 않고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런 슬릿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 그 두 개 사이에 나타나는 인터피어런스 패턴이 앞에서 봤던 0의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예요. 그 슬릿의 폭이 아주 작다고 했을 때는 그 하나에서 나오는 디프렉션 패턴이 안 나오고 그냥 쭉 퍼져 있으니까. 하지만 이 슬릿의 폭이 이제는 람다보다 굉장히 작지 않고 점점 람다 근처로 가면 각각에서 나오는 디프렉션 패턴과 두 슬릿에서 나오는 웨이브가 서로 인터피어런스를 하는 복잡한 패턴을 보일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다음과 같은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에서 나오는 규칙적인 미니멈과 맥시멈이 나오는 다음과 같은 패턴인데 이 경우는 슬릿이 싱글 슬릿은 다음과 같이 나오지만 이 세타 뭐냐면 A가 람다보다 굉장히 작으면 이 첫 번째 미니멈이 나타나는 곳이 무한대로 멀리 세타가 90도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 안에서 요게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각각의 싱글 슬릿이 점점 이렇게 인텐시티가 다음같이 커지면 요 미니멈과 맥시멈이 나타나는 위치는 변하지 않지만 전체 인텐시티의 크기는 우리 이게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크게 돼서 거의 일정하지만 이게 다음과 같은 소위 말하는 모듈레이션 크기가 변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은 싱글 디프렉션 요거는 미니멈이 나타나는 거는 A 사인 세타가 또 바뀌었네. A 사인 세타가 요거는 M 람다가 될 때가 미니멈이 될 조건. 물론 M이 1부터 시작하는 거죠. 0이면 맥시멈이고. 요거는 간격이 D 사인 세타가 M 람다가 되는 게 이게 맥시멈일 조건이고 요건 미니멈일 조건이에요. 근데 보면 우리가 슬릿 사이에 되게 이중 슬릿이면 이게 A보다 훨씬 크니까 뭐냐면 맥시멈이 나타날 조건은 세타는 D분의 M 람다가 돼서 나눠주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촘촘하게 더블 슬릿 인터피어런스에서 나타나는 그 미니멈과 맥시멈의 간격이 디프렉션에서 나타나는 미니멈과 맥시멈의 간격보다는 훨씬 작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돼 있을 때는 이 두 개가 다음과 같은 패턴이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과 같은 크기가 인텐서티가 이 디프렉션 패턴을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엔빌롭 펑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안에 이렇게 인터피어런스 패턴들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두 개를 곱한, 다시 말하면 두 개의 더블 슬릿, 각각의 슬릿의 폭을 무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i는 some maximum 센터에서죠. 여기서의 maximum 곱하기 코사인 제곱 베타, 요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에서 나온 거, 요거는 싱글 슬릿 디프렉션에서 나온 인텐시티 두 개를 곱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형태로 나와서 더블 슬릿인 경우, 싱글 슬릿인 경우, 우리 요걸 아주 잘 겹쳐서 봤는데, 싱글 슬릿인 경우에 나오는 디프렉션 패턴, 거기다가 더블 똑같은 슬릿을 두 개 만들어 놓으면 요 인텐시티 보면 요 패턴이 바로 요거를 그려 놓은 거고, 그 안에 다음과 같은 더블 슬릿 인터피어런스에서 나온 다음 같은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런가를 보면 여기서부터 그림이 또 안 나오지? 이거부터 먼저 합시다. 그러면 우리 강의의 특별한 이런 거, 우리가 테크니컬 디피컬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러면 앞으로 할 건 뭐냐면, 그 다음 시간에 할 건 뭐냐면 더블 슬릿이 그 디프렉션까지 있는 경우, 그 다음에는 슬릿이 한 개, 두 개 있으면 그 다음에 세 개는 너무 싫으니까 뭐 굉장히 많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디프렉션 그레이팅이라고 하는데 한 1mm 안에 수천 개 이렇게 슬릿 비슷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다음과 같이 슬릿이 굉장히 슬릿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 살펴볼 텐데,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레졸루션, 디스퍼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으면 다음 주에도 다음 시간에도 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 내 생각에는 여기 있는 게 파워포인트가 2012 버전이고 나는 내 사무실에서 2013으로 만들어서 그런가? 그러면 우리 계속 그러네? 관계 아이디가 RDI3인 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 없으면 어떡하지? 그림 바꾸기. 이런 데서 찾을 수가 없지. 자, 그래서 그거는 할 수 없이 다음 시간에, 한 시간이면 돼요. 다음 시간에 우리 하면 되는 거고, 우리 그것까지 하면 드디어 여러분들이 2학기 때 배웠던 전기적인 현상, 자기적인 현상, 전자기적인 현상을 전부 다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위 General Physics라는 곳에서 배우는 모든 양들을 다 배웠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만약에 우리가 여태까지 General Physics 혹은 뉴턴의 역학을 만족하는 조건은, 여러분들이 1학기 초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관심 있는, 일반 물리에서 관심 있는 거는 원자 크기보다 굉장히 크고 속도가, 물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굉장히 작은 경우 우리가 다음과 같은 역학 체계를, 뉴턴의 운동 법칙을 써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물리적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그러면 그런 한계를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는 거를 보기 전에, 우리 그러면 마침 앞에 이제 슬라이드부터 마침 빈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피직스를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재미있게 내가 애용하는 표, 우리가 관심 있는 물리 현상을 크게 두 개의 파라미터로 보자 이거예요. 한 개는 우리가 속도를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물체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하는 걸로 물리 현상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 하나는 물체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를 봤는데, 우리 그걸 문제를 약간 비틀어서 물체의 크기가 아니라 물체의 크기의 역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 값이 크면 클수록 R이 작은 거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물체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같은 곳에서 물리현상을 우리가 기술하는데, 물론 물체들은, 모든 물체는 빛의 속도보다 빨리 갈 수 없으니까 빛의 속도가 상한선이죠. 이 위에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밑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일반 물리에서 많이 배웠던 뉴턴 역학은 어떻게 되냐면,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굉장히 작은 거, 여기 있어야지 굉장히 작나, 여기 있어야 굉장히 작나, 여기 있어야 굉장히 작나, 생각하기 어렵죠. 그렇죠? 우리가 대략 작은 거, 작다고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또 물체의 크기에 따라서는 대개 여기가 수소 원자의 크기 정도가 된다고 하면 되게 고차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봤던 여태까지 일반 물리학 제너럴 피직스에서 봤던 거는 속도는 굉장히 작고 물체의 크기는 원자보다 굉장히 큰, 원자 크기보다 큰 경우니까 우리 요 경우를 봤죠. 요 경우를 우리가 고전 물리학 혹은 뉴토니안 미케닉스 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본 곳이 요거예요. 이게 지난 400년 전 뉴턴에서부터 시작해서 맥스웰에 이르기까지, 물론 빛은 전자기파는 빛의 속도로 가니까 그건 좀 약간 예외적인 거라고 보더라도, 뭐 전하를 띤 입자들, 뭐 그런 입자들이 움직일 게 다 전부 다 요 안에 있는 영역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었죠. 근데 이제 20세기로 들어오면서 물체를 점점 빨리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생겼어요. 물체를 빨리 움직이게 하는 뿐만 아니라 물체의 점점 작은 부분까지 우리 볼 수 있는 기술이 20세기 초에 갑자기 확 열렸어요. 20세기 초가 사람들이 새로운 물리학에서, 과학에서 혹은 새로운 고전 물리학을 깨는 새로운 게 나와서 20세기 초에 갑자기 인류가 똑똑해졌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세기 초에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영역을 깨려면 그걸 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20세기 초에 그 기술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사람들이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던 생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실험 장치를 만들 수 있는 때가 20세기 초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마구 나오기 시작하는데, 나오다 보니까 아인슈타인은 이게 빛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빛의 속도가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소위 특수상대론, Special Relativity Region, 물론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혼자 아주 유명한 일들을 했지만, 다른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이쪽 방향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하나는 물체의 크기가 좀 작아지면 여태까지 있었던 뉴턴의 법칙이 잘 안 맞는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발견한 사실이 몇 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영역을 우리가 양자역학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입자의 속도도 빠르고 물체의 크기도 작은 거죠. 아주 작은 입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relativistic quantum mechanics. 다음과 같이 되게 우리가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물리적인 현상을 두 개의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했을 때는, 그게 뭐냐, 속도랑 물체의 크기로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 구별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영역은 전체 이 그림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한 구석에서 맞는 규칙이 점점 그 영역이 확장되면서 맞으리라는 보장은 없죠. 하지만 그 반대는 성립할 거예요. 뭐냐면 좀 더 일반적인 곳에서, 속도가 큰 곳에서 속도가 작은 극한으로 오면 고전 물리학의 법칙이 맞아야 될 거라 이거예요. 또
물체가 굉장히 작은 리미트에서 물체가 점점 커지는 극한으로 가면 고전 물리학이 맞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계에 있는 물리 현상 혹은 물리 법칙이 어떤 특별한 극한에서 맞는 규칙이 모든 영역에서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고전 물리학이 맞는 영역 바깥에서 이걸 자꾸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는 거죠. 그럼 가장 두 개를 결합해서 가장 일반적인 물리학의 체계가 뭐냐?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물체 크기도 굉장히 작은, 다시 말하면 렐러티비스틱 퀀텀 미케닉스가 사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든 물리 현상을 다루는 기본적인 이론적인 틀인데, 그럼 거기서 물체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그렇지만 속도도 굉장히 빠르면 특수 상대론으로 가고, 물체의 속도는 느려지면 양자극으로 가고, 둘 다 속도도 작아지고 크기도 커지면 고전 물리학의 한계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요 사실은 전부 다 렐러티비스틱 퀀텀 미케닉스가 있는데 그 중에 고전 물리학은 그 중에 한 극한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안 맞는다, 여기서는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처음에 맞는 규칙이 맞는 곳에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적용해서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공정한, 고전 물리학에 대해서 그렇게 공정한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왜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가장 일반적이고 어떤 영역에서도 있는 이걸 먼저 알려준 다음에 이렇게 가서 특별한 극한으로 고전 물리학을 가르치지, 왜 여기서 한 다음에 이거 말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물론 역사적인 발전 순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갔죠. 우리가 꼭 과학을 공부할 때 역사적인 순서로 공부하고 그럴 필요는 없죠. 사람들의 역사가 반드시 인텔렉추얼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이 완벽한 체계로 특별한 극한을 취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느냐?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구공을 던져서 야구공이 던지면 그리는 궤도를 설명할 때는 뉴턴의 법칙을 써서 고전역학으로 간단하게 풀어서 그 피직스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그거를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죠. 여기서부터는 야구공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전자들을 양자역학적으로 전부 다 파동함수로 기술한 다음에 그것이 모여서 굉장히 빛의 속도보다 작은 걸로 가서 극한을 취하는 과정에서 이걸 얻는 거는 물론 얻을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얻는 복잡한 과정에 비해서 얻는 피직스는 그리 많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어떤 주어진 시스템에서 피직스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 여기서는 고전 물리학을 써서 하는 게 아주 좋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먼저 배우고 이런 극한으로 내려오지 않고 요거 배운 다음에 특별한 경우에 요거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물론 나는 여기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강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도를 하는 거를 쉽게 할 수 있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뭐냐면 우리 일반 물리학에서 제너럴 피직스에서 이제 뭐냐면 이제 그러면 점점 이렇게 영역을 넓혀가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로 올라가는 과정은 또 굉장히 재밌기도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제너럴 피직스의 교재에도 여기로 가는 챕터가 하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거는 이쪽 방향은 안 하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를 우리 생각해 보겠다 이거예요. 원자가 우리 가지고 있는 물체의 크기가, 속도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물체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는 거를 우리가 보는 게 퀀텀 피직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퀀텀 피직스는 다음과 같은 이상한 애들도 그릴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그림을 왜 표지로 끄집어냈냐?
이게 원자예요. 그 원자를 이거 어떻게 했냐면 아무것도 없는 판에 원자 하나 이렇게 집게로 집어서 딱 갖다 놓고 다른 원자 붙여서 갖다 놓고 이렇게 붙여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무슨 뭐 3D 현미경, 3D 프린터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 뭐 최근에는 뭐 3D 프린터로 만든 인공 장기를 이용해서 수술을 뭐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3D 혹은 나노사이언스의 가장 궁극적인 꿈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짓을 해서 뭘 하고 싶냐고?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원자 개수가 몇 개 있죠? 되게 계산하기 쉽게 90kg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물이에요. 물이면은 90kg이면 물이 분자량이 18g이니까 18g 곱하기 5 하면 90 50이면 9,000 50이면 9,000 500몰이죠. 물 분자 500몰 정도 있어요. 500몰이면 물 분자가 H2O니까 원자가 3개 있죠. 그러니까 500몰에 3배면 1500몰. 1500몰이면 어떻게 되죠? 대개 1몰이 6 곱하기 10의 23승이니까 6 곱하기 10의 26승, 10의 27승계 정도 되죠, 원자가. 원자 10의 27승계를 모아서 붙이면 사람을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원자 하나당 1초씩 붙이면 1초씩 갖다 놓으면 10의 29승초 걸려요. 우주 나이가 얼마죠? 130억 년이에요. 우주 나이보다 훨씬 더 길죠. 그러니까 만들기 좀 어려워요. 그럼 좀 시간을 좀 짧게 하면 되지 뭐. 우리 그건 이제 나중에 꿈이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나노 사이언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요새 하도 나노 얘기를 많이 해서 너도 나노, 나도 나노, 개나 소나 나노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아주 작은 입자를 만들어내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장 쉬운 방법은 불을 지르면 돼. 불을 지르면 나오는 재들 중에서 큰 것도 있지만 아주 작은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밀가루처럼 가루를 만들면 돼요. 가루를 만들면 물론 큰 가루도 있지만 아주 작은 가루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연히 나오는 아주 작은 나노미터 정도의 가루들, 나노 파티클이라고 하죠. 이렇게 만드는 건 나노 사이언스가 아니에요. 나노 사이언스란 건 뭐냐면 되게 나노미터면 원자 크기예요. 원자 하나를 핀셋으로 집어서 원하는 곳에 이렇게 딱 갖다 붙일 수 있어야 돼요. 집게를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어디다 붙였다는 걸 알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불 딱 지른 다음에 오케이, 난 나노 입자를 만들어냈어. 전혀 컨트롤을 못해요. 우리 그런 건 나노 사이언스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그림은 물론 원자가 이렇게 크게 보이진 않죠. 아무리 크게 그려도 이렇게 만들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은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의 파장인데 그거보다 대개 빛의 파장보다 짧은 건 그 빛으로 못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물결 연못 표면에 이렇게 물결이 치는데 물결 앞에 커다란 장벽이 이렇게 딱 있으면 물결이 와서 부딪혀서 나가면 그거에 의해서 생기는 인터피어런스 패턴 같은 걸 보면 앞에 무슨 장벽이 있구나. 이게 되게 파도의 파장보다는 큰 물체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 파동으로 우리가 이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파동보다 훨씬 작은 건 예를 들면 연못 위에 떠 있는 작은 낙엽.
파도가 치면 파도 따라서 계속 움직이죠. 그 다음 파도의 운동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죠. 이러면 우리 측정할 수 없어요. 이게 원자 하나가 대개 1나노미터에서 한 10나노미터 정도 돼요.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은 수백 나노미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카메라로 찍은 건 아니에요. 특별한 다른 방법으로 찍은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는 기술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이제 그러면 질문이 있죠. 다음과 같은 사진을 보면 당신은 원자를 보고 있는 거냐? 철학적인 문제예요. 그죠? 원자, 이게 원자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그럼 어떻게 실제로 촬영을 하냐? 하는 것들은 역시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도대체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물론 내가 저 학부 물리학과에서 양자역학을 강의하고 있지만 그걸 1년 동안 배워야 되는 코스를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무엇인가를 우리 강의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 강의를 할 텐데 우선 여기부터 나간 다음에 다음 주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 시간에는 아까 했던 그 인터피어런스를 마저 마감을 하고 우리 다시 이걸로 돌아올 텐데 어쨌든 다음 같은 일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우리 뭐냐면 도대체 양자역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빛이 가지고 있는 입자적인 성질 이제 들어보면 그리 놀랍지 않죠. 우리가 빛이 여태까지 파동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인터피어런스 패턴 이런 걸 공부를 했지만 그러면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 뉴턴 시대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빛이 직진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려면 빛이 입자로 구성되어 있어야만 가장 설명하기 좋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그런 빛의 입자적인 성질, 우리 지금까지는 인터피어런스 패턴, 웨이브 옵틱스에서 인터피어런스 패턴 같은 걸 많이 봐서 파동의 성질을 많이 봤지만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죠? 운동량이 있어. 다른 물체랑 충돌하면 운동량도 전달하고 에너지도 전달하고 하면 우리 그 물체를 입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말로 좀 복잡하지만 포토일렉트릭 이펙트, 컴튼 스캐터링,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같은 걸로 볼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20세기 초에 관측을 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빛이 파동의 현상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반대로 입자가 파동성이 있대. 이 말을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에서는 굉장히 파동과 입자를 묘하게 골라서 개념을 헷갈리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런 말은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해요. 입자의 파동성이라는 거는 말은 아니에요. 아닌 게 뭐냐면 그럼 양자역학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얘기하냐? 내 버전, 양자역학을 원자 수준의 물리를 보는 나의 버전은 뭐냐면 우리가 원자 기술이 발전해서 원자 크기 정도의 피직스를 봤더니 원자 크기의 피직스에서는 나오는 여러 가지 물리 현상들이 인터피어런스 패턴들이 많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인터피어런스 패턴이 보인다는 건 뭐예요? 인터피어런스는 파동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그죠? 리니어 슈퍼포지션이 가능한 파동들이 두 개가 더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전형적인 슈퍼포지션에서 나온 게 인터피어런스예요. 그러니까 원자 물리에서는 측정을 해보니까 인터피어런스 패턴이 많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뭐냐면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영의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 우리가 잘 아는 빛을 가지고 했던 걸 가지고 우리 빛을 쏘지 않고 똑같은 슬릿에다가 전자를 쏘면 전자가 파동 현상을 가지지 않지만 전자를 쏘면 대부분은 슬릿 사이에 통과하지 못하니까 벽에 튕겨나오고 안 나오죠. 던지다 보면 어느 건 나오죠. 그래서 뭐냐면 그거를 100만 번, 1000만 번, 억 번 이걸 하다 보면 뒤에 스크린에 도착하는 전자들이 있겠죠.
그럼 전자들이 파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온 걸 보면 그러면 스크린 있으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전자가 툭툭 하나씩 튀어나온 게 있죠. 튀어나온 걸 무수히 많이 모아봤더니 모아놓은 것 중에 전자가 전혀 도달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전자가 많이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합해보면 인터피어런스 패턴이 더블 슬릿 익스페리 빛을 가지고 한 거랑 똑같은 패턴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틀림없이 그러면 이 원자 수준의 물리에서는 웨이브, 파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사실을 알죠. 그럼 그 파동에 대해서 뭔데? 는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 파동이 만족하는 방정식, 슈레딩거 방정식,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 해당되는 것도 막 만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파동이 도대체 뭐냐? 이 파동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때 양자역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이 보어, 드브로이, 하이젠버그, 슈레딩어, 아인슈타인 뭐 굉장히 그 당대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전부 다 많아서 전부 다 이 파동 현상이 있긴 하는데 이 파동이 도대체 뭐냐? 물체가 그러면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전자가 파동이냐? 모여. 그래서 다 모였어요. 솔베이라는 곳에서 코펜하겐에서 모였어요. 모여서 드립대 싸우죠. 도대체 그럼 그 파동 현상인데 그 파동이 뭐냐? 누가 얘기하면 웃기지 말아요. 그럼 말도 되냐? 말이 되냐? 또 한 사람이 또 나와서 발표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막 싸우다가 좋아. 우리 그럼 투표를 하지. 그러니까 물리학계에서 투표로 사실을 정한 것 거의 유일한 예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엔 계속 나오긴 하지만 마치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우기는 사람과 서쪽에서 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 있는 경우 좋아. 투표해.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생각하는 사람, 동쪽에서 뜬다고 생각하는 사람, 서쪽에서 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 사람 더 많네. 그럼 앞으로 해는 서쪽에서 뜨는 걸로 한다. 그 정한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게 뭐냐면 그 파동은 물체가 그 입자가 존재할 probability amplitude에 해당된다. 다시 말하면 그거의 절대값의 제곱이 그 물체가 있을 확률이다. 왜 절대값의 제곱이냐 하는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슈퍼포지션을 하면 amplitude를 더해서 제곱을 해야 인터피어런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로 거기 이제 보온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는데 딱 했더니 그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해서 소위 코펜하겐 어코드라고 해서 거기서 나온 해석이 소위 코펜하겐 학파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파동이 뭐냐? 그 파동이 뭐냐면 그 물체가 존재할 probability에 대한 amplitude라는 거죠. probability가 아니라 probability amplitude라는 거예요. 저거 절대값을 그거에 제곱을 해야 probability가 나오는. 그럼 probability가 그럼 이렇게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면 뭐 전자가 한 곳에 딱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이렇게 나뉘어져서 있느냐? 그러면 여기 전자의 질량의 100분의 1은 여기 있고 전자의 10분의 1은 여기. 그런 게 아니고 있을 확률이 거기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2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 그러면 주사위에 2가 표면에 6분의 1씩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건 아니죠. 나올 확률은 딱 나오면 나왔다 그러면 2가 나왔으면 2가 나온 거지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뭐냐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그 점에서 그 값이 10분의 1이면 그 점에서 1억 번 측정, 똑같은 시스템 1억 번 측정하면 억 번은 발견이 되면 그때 확률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다음과 같은 해석을 가지고서 양자역학을 접근해 봤더니 굉장히 그 시작 방법은 과학적이 아니었으나 그 코펜하겐에서의 인터프리테이션을 만든 지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거를 거슬리는 아무런 반증 자료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 그 다음에 여기 uncertainty principle 뭐냐면 뭐더라? 물체의 운동량과의 정확도와 물체의 위치의 정확도를 동시에 아주 작게 만들 수 없다는 게 uncertainty principle이에요. 이게 들으면 굉장히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가 태양주에 있는 궤도를 그린다. 궤도를 그린다는 건 어떻게 해요? 각 점의 위치와 속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죠? 그걸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궤도를 만들 수 있어요. 궤도를 만들 수 있는데 그 궤도를 그거 어떻게 만드냐?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측정을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면 빛을 쏘는 거니까 전자기파를 이렇게 탁 쏘면 전자기파가 운동량을 전달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측정하면은 물체 지구의 운동에 영향을 끼치는데, 그러면 우리가 측정한 후에 속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확 밀려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빛의 세기를 아주 줄이고, 그러면은 측정의 효과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측정의 효과가 물체의 운동을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게 고전력학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철학자들이 굉장히 이상한 짓을 많이 했죠. 그러면 관측자가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관측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관측을 하지 않아도 물체가 존재하는가? 물체가 있다는 사실을 관측을 하는 관측자가 없어도 이 물체는 존재하는가? 라는 게 철학적인 무릎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때 되게 이제 뉴턴 시절에서 그때가 철학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첫 번째는 관측자가 없어도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돌아간다.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 애가 우리 이 세상을 관측할 텐데, 그 애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세상에 우주는 있잖아. 내가 보는 우주는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없어도 이 세상에는 우주라는 어떤 객관적인 실체가 있다 라는 게 소위 리얼리즘의 기본이에요. 소위 실존주의라는 거죠. 실제론이라고 하죠. 그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측정하는 사람이 없는데 측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거기 있다는 걸 아니? 그 관측자가 있어야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흔히 그 외국 사람들이 하는 그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뭐냐면 아무도 없는 숲에서 나무가 쓰러지면 그 나무는 쓰러진 거냐 안 쓰러진 거냐? 관측한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더라? 관측자가 없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없다 라는 게 소위 관념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의 고전역학이 철학자들한테 실제론과 관념론을 촉발시킨, 사실 철학적으로 그걸 만들게 한 물리적인 개념이 그런 걸 이제 만들어내게 된 거죠.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근데 다음과 같은 그런 사실이 있더라도 뉴턴 시절에는 뭐냐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가 굉장히 우주에는 입자가 많지만 그 입자의 처음 조건, 각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다 알고 그 입자들 사이의 힘을 알면 굉장히 복잡하고 그것을 앞으로의
운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해서 컴퓨터로 해도 우주의 나이보다 더 오래 걸릴 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거는 계산의 문제지 실제 기본적인 원리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세상은 처음에 우주가 시작될 때의 기본적인 조건만 알고 그 힘만 알면 우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는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마치 그때는 가장 꽉 짜여진 잘 짜여진 체계가 어떤 시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계 우주는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잘 짜여져 있어서 처음에 시작된 조건만 가지고 우리 우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라는 소위 결정론적 사고관이 있어요. 그게 뉴턴의 역학이 철학자 혹은 우리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 게 바로 그거죠. 그러다가 양자역학이 빵 터졌어요. 양자역학은 모든 게 확률의 세계예요. 물론 양자역학에서 그럼 모든 게 확률의 세계라서 예측할 수 있는 게 없냐?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죠. 확률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는 예측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아인슈타인은 그 고전적인 사고방식에 혹은 자기 나름대로 과학은 이래야 된다에 굉장히 그 신의 보이지 않는 손, 신의 이 하느님의 이 여러 가지 그래서 과학은 단순해야 된다, 아름다워야 된다, 하느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아인슈타인은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로 노벨상을 받아서 양자역학에 지대한 역할을 했으나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라는 말과 함께 양자역학을 그만뒀죠.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말했던 그 코펜하겐 학교에서 딴 젊은 애들이 자꾸 양자역학 하는데 이 사람은 싫어가지고 야, 니 그걸로 하면 요 문제를 풀어봐라. 이거 안 되는데 양자역학으로. 그러면 다음날 보랑 이런 사람들이 다 하이젠버그가 모여서 딱 풀어와요. 그럼 그래?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요 문제 못 풀걸? 그래서 이렇게 계속 아인슈타인은 문제를 내고 양자역학을 지지하는 사람은 계속 그걸 풀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이 삐졌어요. 아니 나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자꾸 풀어오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양자역학에 들어서지 않았어요.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일반 상대론에서 우주 상수를 안 집어넣은 게 자기 일생 최대의 실수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가장 큰 실수는 양자역학을 못 받아들인 데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상대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놀랍지만 그 다음부터 있는 인생은 그리 똑똑한 물리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그 얘기를 왜 했나? 뭐냐면 불확정성 원리를 얘기하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측정 과정에서 운동량의 변화를 주지 않는 소위 말하면 관측자랑 관측이 되는 시스템이랑 따로 떨어져서 있을 수 있다면 드디어 측정하는 과정 자체가 운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궤도를 운동 속도와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궤도를 만들 수 있죠. 근데 물체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 물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물체가 작아지면 그 물체를 보려면 물체 크기 정도의 파동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물체가 크면 이게 뭐 한 1m 정도 된다 그러면 1m짜리 마이크로웨이브를 써도 위치를 측정할 수 있지만 원자가 점점 작아지면 그래서 몇 나노미터 정도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파동은 빛은 엑스레이 정도예요. 엑스레이 정도 되면 에너지가 굉장히 커서 원자 내는 전자를 엑스레이를 딱 쬐면 엑스레이는 그 안에서 팍 튀겨나와요. 워낙 에너지가 크니까. 그러니까 크기가 작아지면 측정한다는 사실 자체가 측정되는 시스템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얘기는 뭐냐면, 오케이.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그러면 뭐냐면, 축구장 안에다가 축구공 하나를 딱 던져놔요. 그리고 눈을 가려.
그 다음에 축구공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발길질을 하는 거야. 그냥 하면 헤맬 테니까 먼저 이걸 본 다음에 축구장을 이렇게 딱 수입을 한다 그러죠. 수입하는 식으로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차면서 이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 번 하다가 찾았다. 여기네. 그럴 때 옆에서 물어보죠. 인제는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신경질 나죠. 그죠? 측정했다는 사실 자체로 물체의 위치가 바뀌었죠. 속도도 바뀌고. 뭐냐면 양자역학에서는 그 시스템이 워낙 작기 때문에 측정한다는 과정 자체가 관측자와 관측되는 시스템을 분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와요. 라고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죠. Uncertainty Principle은 우리가 모든 작은 세계에서 파동으로 기술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예요. 파동에서 여러분들이 Uncertainty Principle은 자연스럽게 받았어요. 받아들인 게 뭐냐면 우리가 파동을 어떤 펄스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여러 가지 파동을 섞어요. 자, 여러 가지 파동을, 진동수가 다른 파동들을 여러 가지 섞어서 딴 데서는 상쇄 간섭, destructive interference, 요 한 군데서만 constructive interference가 생기도록 파동을 만들면 펄스를 만들 수 있죠. 자, 그러면 파동의 펄스의 요 폭을 델타 X라고 하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다른 웨이브 넘버를 가진 파동들을 섞어야 되냐. 그럼 다른 웨이브 넘버들, 여러 가지 웨이브 넘버들을 가진 걸 섞어야 되는데, 웨이브 넘버들이 여러 개 섞은 거를 보면, 웨이브 넘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럼 대충 그것도 범위가 있죠. 그래서 웨이브 넘버의 범위, 델타 K, 우리가 흔히 델타 K라고 하는데, 우리 K가 웨이브 넘버예요. 2파이를 람다로 나눈 양. 그래서 어떤 웨이브든 델타 K랑 델타 X가 대략 1이에요. 그보다 작게 만들 수 없어요. 델타 X를 아주 작게 만들면 델타 K가 펄스를 아주 피크를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웨이브 넘버가 다른 여러 개의 펄스를 더해야 돼요. 이게 좀 브로드하면 몇 개 안 더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개를 곱한 건 항상 1 정도 돼요. 우리 이건 받아들여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모든 게 파동인데 이게 운동량을 어떤 상수 곱하기 웨이브 넘버에 비례하는 걸로 쓰는데, 그럼 여기다 hbar을 곱하면 대략 hbar은 나중에 있는 상수예요. 아주 작은 상수예요. 나중에 우리 볼 건데, 이게 바로 델타 p 델타 x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상한 상수를 쓰긴 했지만 0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0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파동이라고 하는 한 Uncertainty Principle은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여러 가지 사실은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여러분들이 배운 영의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부터 시작할 거라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실험 가지고 양자역학이 어떻게 처음에 생겼나 얘기할 거예요. 제일 먼저 우선 빛부터 얘기해 봅시다. 전자기파. 빛은 다음과 같은 영의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를 보면 우리가 전형적인 인터피어런스의 성질을 나타내는 웨이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빛은 맥스웰 방정식, 파동 방정식을 만들고, 파동이라서 디프렉션과 인터피어런스를 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그 파동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있는데, 실험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이론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플랑크가 처음에 봤어요. 플랑크가 보는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라고 있어요.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 뭐냐? 블랙바디가 뭔지 알아야지.
그 다음에 레디에이션이 뭔지 알아야지. 두 개를 붙이면 전혀 다른 말이 돼요. 블랙바디는 뭐냐면 이게 블랙바디예요. 까맣죠. 왜 까매요? 들어온 빛을 전부 흡수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들어온 빛을 전부 여기에 쪼여진 전자기파를 전부 흡수하는 가상적인 이상적인 물체를 블랙바디라고 해요. 여기 들어오는 거 다 흡수해. 다 흡수하면 어떻게 되죠? 전자기파는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오죠. 포인팅 벡터가 있으니까. 그럼 이 안에 점점 에너지가 늘어나죠. 에너지를 흡수하면 블랙바디 안에 있는 원자들이 진동을 하죠. 원자들이 진동을 한다는 게 뭐예요? 열 에너지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받아들이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열체 더멀 이퀄리브리움에 도달하면 some temperature T가 있을 거예요. 자, temperature T에서 열적 평형에 도달하는 순간 이 블랙바디는 바깥으로 전자기파를 내요. 어떻게 전자기파를 내요? 그럼 연탄불 앞에 있으면 연탄불이 완전 불을 쬐면 따뜻하잖아. 그죠? 안에 있는 그게 어떤 템퍼러처 T가 되면 그 안에서 전자기파를 내요. 그 나오는 전자기파는 처음에 쪼여진 전자기파와는 아주 다른 분포를 가져요. 처음에는 예를 모노크로매틱한 한 웨이브랭스의 빛을 쪼여서 에너지를 흡수시켜도 여기서 나오는 템퍼러처 T에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전자기파는 아주 여러 종류의 프리퀀시를 가진 파동들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라고 불러요.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은 우리가 이걸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실험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물리적인 이유로 보면 여기서 나오는 빛의 세기는 단위 파장당 나오는 빛의 세기를 모든 단위 파장에 대해서 적분을 해봤더니 여기 있는 템퍼러처의 4제곱에 비례하더라. 그 비례 상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다음과 같은 게 소위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유도했냐 유도한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 빈스 로는 그럼 나오는 그 전자기파의 스펙트럼을 봤더니 스펙트럼을 게 뭐냐면 파장에 대해서 나오는 빛의 세기가 어떤가를 봤더니 되게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더라. A랑 B는 상수고 람다가 파장이고 T가 템퍼러처예요. 다음과 같이 주어 있더라.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맥시멈이 되는 가장 많이 에너지가 인텐시티가 가장 센 곳의 파장은 그 웨이브랭스는 그 템퍼러처에 반비례하더라라는 사실을 역시 여러 가지 고전적인 아규먼트랑 실험적인 사실로 본 게 윈의 법칙이에요. 스테판 볼츠만 윈의 법칙. 이건 우리 지난번에 열의 전달 형태 중에서 레디에이션을 할 때 우리 잠깐 언급을 했던 거고 또 하나는 레일레이 진셀로예요. 레일레이 진셀로는 이게 뭐냐면 앞에 있는 게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하긴 하지만 여기 있는 요 양은 2파이 C 나누기 람다 4승. 람다 4승은 람다가 분모에 있으니까 이상하지만 진동수로 쓰면 람다 곱하기 진동수가 빛의 속도 쓰이니까 요거는 진동수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진동수의 4제곱 곱하기 KBT예요. KBT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어디서 봤냐면 이퀴파티션 티어렘에 의해서 봤어요. 그래서 레일레이 진스가 이걸 어떻게 계산했냐면 사실 여기 한칠판에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블랙바디가 상자 안에 있으면 상자 안에 진동할 수 있는 모드를 여러 가지를 세요. 진동할 수 있는 모드를 센다는 게 뭐냐면 양쪽 끝에서 전자기파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니? 마치 기타 줄처럼. 그럼 그 안에는 한쪽이 원점이고 한쪽이 X면 L이면 그 안에 이렇게 사인 파동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나오는
K, 웨이브 넘버가 얼만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주어진 K와 K 플러스 DK 사이에 있는 진동수의 모드가 몇 개 있나? 그게 바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사는 거예요. 템퍼러처 T에서 thermal equilibrium에 있으면 equipartition theorem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당 2분의 KT의 average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뭐냐면 레일레이 진스가 한 건 뭐냐면 오케이 그러면 요 안에 블랙바디가 있다고 하면 블랙바디 안에 주어진 진동수 주어진 파장 혹은 진동수 뉴 F와 F 플러스 DF 사이에 있을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가 2분의 KT를 곱한 양이에요. 이퀴파티션 테오렘을 써서 이렇게 썼더니 잘 나오네. 람다에 대한 걸 봤더니 다음과 같은 양이 되더라 이거예요. 람다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죠. 물론 진동수에 대해서 보면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잘 나왔네.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긴? 이거는 나오는 에너지는 단위 파장당 이렇게 나오면 나온 에너지는 모든 파장에 대해서 적분을 해줘야 되죠. 모든 파장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조금 아까 본 것처럼 람다의 4승분의 1이 있죠. 람다가 0으로 갈 때 무한대로 가죠. 혹은 진동수를 바꾸면 진동수가 커질 때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전체 블랙버드에서 나오는 모든 프리퀀스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전부 다 더했더니 무한대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물론 이론적으로. 우리 물리적인 세상에 무한대라는 양 없어요. 무한대라는 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개념일 뿐이에요. 우리가 세상하는 물리적인 세상은 무한대라는 양 없어요. 컴플렉스 넘버 없어요. 우리가 측정하는 건 컴플렉스 넘버의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를 측정할 뿐이에요. 우리 세상은 전부 다 파이나이트한 리얼 넘버만 있는 세상이에요. 그게 네이처예요. 오케이. 근데 무한대가 나와버렸어요. 미치고 팔짝 뛰겠죠. 근데 이 플랑크가 이 레일레이가 계산한 그 양은 이 계산을 한 거는 너무 간단해서 아무도 이거를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플랑크가 이렇게 있다가 가만히 있어봐. 정말 이 간단한 문제를 어떻게 풀 수가 없네. 제일 문제가 뭔가? 이퀴파티션 테오렘이네. 이퀴파티션 테오렘이 뭐가 잘못됐는데? 더멀 이퀄리브리움에 있으면 당연히 디그리 오브 프리덤당 2분의 1 KT씩 있잖아. 단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컨티뉴어스 디그리 오브 프리덤일 때만 그래요. 그쵸? 지금 트랜슬레이션, 오실레이션 이런 게 전부 다 이게 운동 에너지 이런 게 전부 다 연속적으로 변하는 양이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연속적으로 변할 때만 더멀 이퀄리브리움을 있을 때 디그리 오브 프리덤당 2분의 KT만큼 에너지가 있다고 해서 전체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어요. 플랑크가 본 거는 그래? 그러면 그냥 왠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비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전자기파가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아니라고 하면 되겠네. 전자기파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미니멈이 있다고 존재하면 그 미니멈을 우리가 퀀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퀀텀 피직스란 말이 나왔어요. 그럼 미니멈을 뭐라고 할까? 연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에너지가 있으면 전자기파의 가장 미니멈은 진동수에 비례하는 양으로 하지. 비례상수는 어떻게 하지? 진동수 하나 에너지고 하나 진동수니까 적당히 에너지 곱하기 시간의 차원을 가지는 상수를 하나 도입해. 그래서 플랑크가 붙인 상수라서 플랑크 컨스탄트라고 불러요. H라고 읽고 다음과 같이 썼어요. 그래서 제일 가질 수 있는 미니멈 에너지가 주어진 프리퀀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있으면 이거의 정수배로만 존재한다는 거죠. 더 이상 에너지가 컨티뉴어스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아니죠. 이러면 다음과 같은 이퀴파티션 테오렘을 쓰는 게 아니라
그 확률에 대한 그 식을 쓰면 다음과 같은 조건만으로 구하면 희한한 식을 얻었어요. 역시 물론 람다의 5승분의 1로 들어가서 이상하긴 하지만 그럼 람다가 0으로 갈 때는 이게 문제가 있는데 아니에요. 람다가 0으로 갈 때는 이것도 이게 굉장히 커지죠. 이건 람다가 0으로 갈 때는 이거는 블로우업 하지만 이거는 0으로 가요. 근데 잘 보면 두 개가 합쳐서 파이나이트 하게 돼요. 그래서 플랑크는 단지 간단한 요 어썸션만으로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을 그렇게 해서 풀었더니 실험과 정말 잘 맞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실험과 플랑크의 예측이랑 노멀리제이션까지 똑같아요. 딱 겹쳐요. 사람들이 놀랐죠. 단지 간단한 가정만 했을 뿐인데 그 가정은 전자기파가 에너지가 주어진 프리퀀시에서 미니멈이 존재한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정이에요. 그렇지만 나오는 결과를 보니 안 받아들이기도 어렵죠. 그래서 플랑크한테 가서 너 어떻게 이 생각을 했니? 그냥 한번 해봤어. 예요. 왜냐하면 아무 프린시플이 없어요.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그렇지만 나온 결과가 너무나 실험 결과랑 잘 맞기 때문에 이거는 틀림없이 그 안에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전자기파, 빛은 에너지가 연속적인 게 아니라 최소값의 정수배로만 존재한다는 다음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스멀 사람들 사이에 왔는데 그 아이디어를 아인슈타인과 컴튼이 이용을 해서 전부 다 나오는 새로운 실험 사실들을 설명해서 모두 다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빛이 다음과 같은 전자기파가 어떤 에너지의 작은 에너지의 정수배로만 에너지가 퀀타이즈 되어 있다는 결과를 쓰면 어떤 실험 사실들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싶은데 다음 시간에 이것부터 할까? 아니면 파동 우리 디프렉션을 마저 끝내든가 우리 그것부터 합시다. 오케이.